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준다는 개념입니다. 판매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일으키는 이것이 하나의 가치 창출 방식입니다. 잠재적 고객은 전 세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룰 지배자가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서 부가가치를 창조해낼지, 우리가 개개인의 자기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 쉬운 말로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 하면 도대체 그래서 메타버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 메타버스에서 나의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게 하려면 어떤 쪽으로 해야 될까요?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데 말이죠. 그죠? 저는 세 가지 큰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것이 거기서 내가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페토에 매일 5,000개, 몇천 개 의상 디자인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실물에서 여러분이 패션업에 설계를 하시는 설계자예요. 디자인이에요.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바타가 그럼 제페토에서 다른 아바타들한테 옷을 설계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아바타가 예를 들면 먼저 당신이 메타버스 설계한 아바타 의상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바타가 당신의 아바타를 보고 와, 옷이 이쁘네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에서 구찌 가방을 갖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거기서 머리도 굉장히 긴 머리, 그리고 구찌 가방을 딱 들고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제 아바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설계한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제가 그 제페토에 제 아바타가 입은 구찌 가방, 그 미니 스커트, 그렇죠? 그리고 머리 디자인 다 제가 거기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 머리를 설계했고, 누군가가 그 의상을 설계했고, 누군가가 그 가방을 제가 실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설계한 사람들이 그 사람 수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설계한 도구라든지 자신이 설계한 패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판매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일으키는 이것이 하나의 가치 창출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기 상황 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 능한지, 자기 능하는 쪽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면 돼요. 저는 평생 교육을 해왔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기업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메타버스에서 교육을 구현하고 싶어요. 메타버스 대학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메타버스에서 제가 만든 그 대학에서 수업을 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실물의 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왜 메타버스 대학을 다니냐? 메타버스 대학에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현실에서 어떤 좋은 대학에 의사 전공을 갔어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을 놓고 직접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보통은 가짜 사람을 갖다 놓고 거기서 실험한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메타버스로 우리가 의학 전공을 한다면 완전 실제 사람을 수술하듯이 메타버스에서 생생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한 우리가 실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실무 과학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구현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건설 현장도 똑같아요. 건축학과도. 우리가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메타버스에서 롯데타운을 구축해 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거기를 가보지 않아도 그 메타버스 롯데타운에서 그 안에 내부 설계 모든 걸 실제 임하듯이 다 보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다 메타버스에서 비용이 저렴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현실에서
부동산을 설계하듯이 메타버스에서 설계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해온 일이 무엇인지, 그걸 메타버스로 구현할 수 있는지, 구현하면 그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여러분이 그 구현한 걸 또 현실에서 사가듯이 사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명이 넘어 가입을 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패션을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면 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사주어도 5,50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페토에서 여러분이 설계한 가방, 여러분이 설계한 의상은 3억 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메타버스로 올라가는 즉시 여러분이 고객은, 잠재적 고객은 우리가 전 세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국내 시장이 협소한 나라에서는 메타버스로 바로 글로벌 시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메타버스를 나의 실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향이고요. 자기가 잘하는 직업을, 실물 직업을 메타버스로 구현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게임처럼 그 안에 올라가서 여러분 어떤 미션을 완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득 창출이 돼요. 로블록스라든가 포드나이트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은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게임에 플레이하면 거기서 위너가 되면 거기에 따른 내가 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을 완성함으로써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미션들을 내가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보통 게임을 놀아서 게임머니를 벌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에 속합니다. 이런 소득을 벌 수 있고요. 두 번째, 앞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미션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직접 게임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거기 지금 몇 천만 명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소득 창출이 지금 5억 달러 넘어가거든요. 5억 달러.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화폐가 있습니다.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로벅스가 실제 달러로 교환이 돼요. 게임을 설계해서 많은 그 로블록스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게임을 넓으로써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 방향입니다. 그 제페토 같은 경우는 아직 부족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션이 점점 많아야 돼요. 점점 많아야 돼요. 포드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이 거기서 첫 앨범 발매를 하거든요. BTS도 첫 앨범 발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션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BTS가 현실에서 아니라 포드나이트에서 첫 앨범 발매를 하면 거기에 몇억 명이 들어와서 보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현실 속에서 하면은 서울에 저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면 그래봤자 몇 명이 들어가겠어요. 몇만 명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포드나이트에서 첫 앨범 발매를 하면 몇억 명이 동시에 공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똑같은 미션을 해도 똑같은 현실 공연, 가상 메타버스 공연, 수익 창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어떤 미션을 함으로써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소득 창출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에서 어떤 거버넌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룰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룰 지배자. 예를 들면 디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디파이, 탈중앙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현실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산 관리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증권사를 찾아가죠. 돈을 예금할 때 어디를 찾아가죠? 은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 활동을 하려면 늘 중개기관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죠? 은행, 증권, 보험입니다. 금융이라고 하죠. 그런데 디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중개기관이 필요 없어요. 우리 돈을 예금하는데 은행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거래소들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 예치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은행 예치. 지난번에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가상자산 업계를 비관적으로 보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에 가면 제가 옛날에 했던 방송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사실은 테라 루나가 그 테라를 우리가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1테라 1달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예금 기능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 많이 쓰여져야 되니까 그게 앵커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앵커에 테라나 루나를 예금하며 이자를 19%씩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근데 그게 뭐 중앙은행이냐? 없어요. 다 탈중앙화, 중개기관 없이 이루어진 은행 서비스. 메타버스 시장에서 중개기관 없이 은행 서비스, 증권 서비스, 그리고 보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디파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라고 하거든요. 탈중앙금융이라고 합니다. 테더가 가장 성공적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테더라는 게 1테더 1달러잖아요. 지금 테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달러처럼 돈겨잉처럼 쓰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지금 어떤 개인이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게 화폐 발행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걸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되는 게임이잖아요. 이것처럼 메타버스에서 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룰 지배자가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룰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메타버스 생태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실제 메타버스 생태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세 개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만드는 소득은 가상 코인으로 돼 있어요. 그게 달러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로블록스에서 여러분들이 게임 룰을 만들든지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든지 이런 것들이 로블록스 코인을 받습니다. 그게 실제는 법적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그 소득들이 그 생태계 코인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실제 법정 통화로 대환이 돼야 됩니다. 액셋이 돼야 돼요. 법정 통화로. 그래서 로블록스는 10만 로벅스가 350달러 이렇게 대환이 되게 환율이 있거든요. 대환 환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 통화로, 법정 통화로 이해해야지 많은 사람 관심을 안 갖겠죠. 왜냐면 로벅스가 달러로 대환해야 되고 그 안에서만 쓰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가겠죠.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게 플랫폼이 글로벌적으로 커지려면 그게 실제 현실 법정 통화하고 대환이 돼도 환율이 있거든요. 대환이 되도록 해. 그래야 게임 창작자들, 게임 플레이어들, 룰 지배자들이 열심히 그 생태계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실물 경제와 가상세계가 공존하면서 경제 생태계 확대되려면 법정 통화와 그게 액세스이 돼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그 안에서 가진 가상 코인이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포드나이트에서 내가 어떤 의상이라든가 혹은 어떤 게임을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했는데 거기서 유명한 가수들이 막 트래비스 같은 이런 가수 거기서 공연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받은 가상 코인으로 그 공연 티켓을 사가지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공연을 구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서 마켓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병원이 있고 그렇죠. 대학이 이렇게 돈을 법정 통화 쓸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장소가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에도 대학이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되고 뭐 공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에버랜드 같은.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그 코인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이런 각각의 이런 시나리오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또 생태계가 커지겠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혹은 국가 관련 정책 당국자들인지 앞으로 메타버스를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하고 결합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창작자가 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사용자가 창작자가 되는, 우리가 그래서 플레이 투 어닝이라고 하거든요. P2E로 표현합니다. P2E. 플레이 투 어닝. 놀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창작자가 마음 편하게 쉽게 누구든지 들어와서 쉽게 창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 양질의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소득이 창출이 되고 그 사람 지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자유로운 창작 가능 생태계를 만드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자아실현이 메타버스에서 가능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 숨겨놨던 내적인 욕망이 거기서 분출이 되도록 해야 사람들이 와서 자주 찾는단 말이죠. 현실에서 난 가수 되고 싶었는데 목소리도 안 되고 음치란 말이에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나의 아바타는 유명한 연예인이 될 수 있어요. 메타버스. 그게 디지털 휴먼 개념입니다. 그 브라드사가 만든 미켈라라는 디지털 휴먼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가상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05만 명이에요. 근데 모델로 활동해요. 샤넬 모델이기도 하고요. 프라다 모델이기도 해요. 싱글 앨범까지 발매했는데요. 영국 스포티파이에서 8위까지 올라갔어요. 2020년 1년 수익이 130억 원이에요. 실제 인간이 아니라 디지털 휴먼이에요. 릴 미켈라라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휴먼 개념이거든요. 자, 이처럼 디지털 휴먼 나의 아바타가 이런 메타버스의 가상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 현실에서 보잘것없지만 메타버스의 나의 아바타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가상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에 따라서 누구나 다 창작이 쉽게 자실현이 가능하도록 이런 플랫폼을 구현하는 게 1차다. 두 번째, 창작자와 구매자가 그 소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그 아바타가 누가 설계 아바타를 내가 샀을 때 그거 대팔 수 있는 이런 또 유통시장이 메타버스 내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장 형성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 걸 또 거기서 팔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사는 사람들, 창작자들이 더 열심히 창작하고 사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사서 필요 없을 땐 팔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자들한테 소유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주고 또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액세스 기능, 그걸 거기서 내가 액세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메타버스 생태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쪽으로 어떤 기회로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생산 요소는, 두 가지 요소는, 성공 요소는 구현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창작자들이 쉽게 내면이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거기서 창작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투자한 자, 구매한 자들이 어디서나 어느 때나 편하게 다시 팔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메타버스 경제 생태가 커지면서 또 현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들어오게 하면서 아까 다양한 수용자 범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34%가 만들어지고 또 후에 어느 후발자 34%면서 진짜 그 메타버스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회에서는 어떻게 성공적인 메타버스를 구현할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거나 스마트 안경을 네. 쓰거나 하는 측면에서 네. 앞으로는 글로브가 기본으로 딸려올 겁니다. 요 위에다 지문을 한번 붙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문에 대한 네. 인증의 공개키가 아바타와 어떻게 교환을 하면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아바타 결제.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쪽을 살펴보면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요? 네. 예, 그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네. 메타버스라면 좋다더라. 네. 이런 여러분의 쓰인다더라. 네. 카더라만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가장 최근에 국내 네.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앞으로는 우리가 그 스마트 안경이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면 네.
그러고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진짜 누구다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소요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현재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대세죠. 네. 왜냐면 그 스마트 안경이 나오려면 지금 시간이 한 1, 2년, 2, 3년 더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네. 스마트 안경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인테림 솔루션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특히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우리가 오큘러스 2나 네. 뭐 이런 걸 쓰면 좀 두꺼운 헬멧을 쓰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쓰이게 될 것 같고 첫 번째. 네. 네. 두 번째는 그 지난 2부에서 지적하셨듯이 신한은행과 KT, 네. SKT와 하나은행이 하나은행, 예. 메타버스 금융이란 걸 지금 얘기하기 그렇죠.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예.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은행이 내세우는 디지털 휴먼, 네. 가상인간 아바타가 네. 진짜 은행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금융행위, 법적인 그렇죠. 규제행위, 예. 증명, 네. 자기 대표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꼭 얘기를 드려야 될 네. 부분은 전반부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우리는 행사나 네. 신입사원 연수 그렇죠. 이런 예. 거에만 하고 있을 때 예. 외국의 메타버스 사업자가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음. KT보다 한국의 통신사업자 몇 배는 큰 그런 유럽의 통신사업자가 야 아바타 보안, 아바타 결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우리 물어봤을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제가 예. 감명 깊었던 게 네. 얘네들이 모른다.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패스 인증서가 됐건 신한은행 네. 인증서가 됐건 사설 인증서 네. 개념이 없으니까 네. 메타버스 시큐리티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를 하지만 한 예. 2년 전부터 링크드인에 계속 예, 올리신 제가 거예요. 이 링크드인 팔로워가 한 15,000명 되는 그 1%그 전문가인데 저도 팔로우를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1, 2, 3배 보여드린 많은 파워포인트들이 거기에서 맞습니다. 검증을 그거 다 받았어요.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검증을 받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뭐 보통 2,000회, 네. 많은 건 4,000회까지 조회가 되는데 주로 포가는 회사들이 애플, 그러니까요. 딜로이트, 예. 메타 그러니까요. 또는 뭐 LG전자 뭐 구글 뭐 예. 다 있네요. 대기업 예, 제가 삼성. 특히 예. 페이먼트 쪽에 결제를 올리면 네. JP 모간, 골드만삭스, 아. 시티은행 뭐 이런 데가 포가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지문을 이용한 결제를 소개했을 때는 네. 퀄컴이 가장 많이 포갔어요. 아. 무려 한 기사에서 32명이 들어와서 왔어요. 아. 그 얘기는 그 방향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국제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거나 마인드를 가지려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 회사의 특허, 네. 특히 애플, 구글, 네. 아마존이 메타버스 관련 얼마만큼 특허를 냈는가를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두 번째는 교수님도 링크드인 혹시 특허 되게 많으시지 않으세요? 예, 한 네. 50건 정도 개인적으로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대부분이 다 국제 특허고 예, 그래서 뭐 많은 미국 특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네.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링크드인은 전문가끼리의 교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SS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몇천 회 조회가 나오죠. 네. 근데 이건 전문가 네트워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1,000회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국제적인 올라가. 토핑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글을 올리면 한 음. 이틀이면 1,500회 이상 2,000회가 올라갑니다. 글로벌에 굉장히 그걸 지금 그래서 제가 왜 네. 이 얘기를 국내에 자신 있게 얘기를 네. 드리냐면 네. 제가 말씀드린 1, 2부 때 지적한 문제나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오늘 특히 맥킨지가 네. 제공한 새로운 결제 수단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제가 일부를 소개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아바타 결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가장 기대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갖는 내용이고 제가 오히려 개인적인 질문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현실에서 네. 나와 내 아바타를 일단 연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정확한 그 질문 포인트인데요. 네. 우리가 아바타는 네. 그 앞으로 지금은 현재 2차원 차원의 걸 많이 국내는 접하지만 네. 외국은 3차원 그렇죠. 특히 우리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거나 스마트 안경을 네. 쓰거나 하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마우스가 기본으로 딸려오듯이 그렇죠. 네. 앞으로는 글로브가 기본으로 딸려올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오큘러스 2나 이런 거를 보면
그 글러브가 오는데 아무 기능을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네. 이 글러브의 위쪽이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문 센서를 하나 붙이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문 붙이듯이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근데 요 각도로 앞에 이렇게, 부분은 네. 햅틱이라고 그래서 네. 악수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물건을 들거나 커피잔을 드는 그렇죠. 동작을 위해서 이 부분은 국내 기업이 개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 위에다 지문을 한번 붙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걸 혹시 저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미켈란젤로의 네. 천지창조에 보면 네, 네. 신과 네.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을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꼭 아바타와 아바타 간의 결제에 사용하면 네.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그래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안경을 쓰거나 글러브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1, 2부에 설명드렸던 지문에 대한 네. 인증의 공개키가 아바타와 어떻게 교환을 하면 아,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글러브를 깼단 말이에요. 네. 요거 딱 누르면 그게 결제로 그렇죠.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문을 네,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하면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지문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지문만 네. 누르면 내가 아바타끼리 접촉이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요 동작을 수단이 이게 해줘야 그 되겠네요. 안 교수님일 수도 아, 있고 포인트 그러네요. 오브 세일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ATM이 될 수도 그러네. 있고 그래야지 그러네. 돈을 이체를 하든 뭘 하든 하겠죠. 아,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아바타끼리 네. 내가 만든 안전한 아바타지만 네. 나를 통해서 키값에 교환하는 접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바타가 내가 저쪽 사람을 지키면서 저 사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메타버스에서 지금 교수님과 제가 미팅을 해요. 아바타가 교수님 아바타하고 아바타가 지금 메타버스에서 어떤 미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교수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커피를 사고 예. 싶으세요. 예, 커피 교환권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죠. 아, 암호화폐도 전달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하고 네, 왜냐면 접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바타끼리 접촉이 없으면 또는 그 메타버스 내에서 네. 어떤 메뉴판 네. 음식점을 갔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ATM이 있어요, 가령. 그렇죠. 그런 거에 그럼 항상 뭔가에 이렇게 돼 있어야 예, 되는. 지금 현재 가장 예를 들면 그 메타의 오클러스 2는 이렇게 피레침 같은 게 나와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문을 열거나 메뉴를 선택하거나. 근데 그거는 아무런 전달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려놨더니 왜냐하면 천지창조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천지창조를 먼저 쓴 이유는 네.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봤더니 네. 굉장히 많은 회사가 또 포가하고 들어있더라고요. 와, 그 아이디어가 자, 좋다고. 보세요. 예. 손가락 하나만 해보세요. 네. 이럴 수도 있고 네. 두 개, 두 두 개, 개는 두 개, 뭘 결제하는 거예요? 세 개. 세 개는 뭐예요? 우리가 이체, 아, 거래. 여러 가지 기능을 그렇죠. 넣을 수 있네요. 주먹과 주먹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건 집을 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방법을 네. 정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목적을. 아, 그래서 제가 이런 제스처로 어떤 기능을 부여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국내 그 메타버스 관련 업체들한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야, 이거 햅틱 만들려면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요. 요 위에 지문 센서 하나만 그쵸. 박으면 그냥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어려워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지문이란 분야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두 번째는 굉장히 경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네. 왜냐하면 2017년도에 기존의 신용카드를 네. 지문 센서를 넣어서 지문 카드로 만들겠다고 마스터카드가 선언했어요. 2018년엔 비자카드, 2019년에는 중국 유니온 페이. 전 세계 1, 2, 3위가 1, 2, 3위가 신용카드 1, 2, 3위가 앞으로 기존의 IC카드 버리고 지문카드로 가겠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요. 그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카드사가 손실이 엄청나게 커서 이거를 지문카드로 바꾸게 된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카드 있잖아요. 카드 오늘도 뭐 택시 탈 때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스마트폰처럼 지문을 대고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카드에 지문이 있다라는 거죠. 예, 지문 센서가 붙어 있어요. 요 화면에 보듯이 네. 지문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 지문에 이렇게 대면 되는데 왜 경사라고 했냐면 작년에 네. 2021년에 마스터카드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문카드를 생산하겠다 선언했어요.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지문카드. 이 지문카드에 신용카드도 되지만 이걸 네. 가지고 우리 모든 회사가 출입증이 있잖아요. 출입증도 대신하고 이걸로 컴퓨터 접속도 하고
학생증도 하고. 그걸로 다 하겠다라는 예. 거예요. 지하철도 타고 뭐 뭐도 다 예, 하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목적 카드를 지문인증 카드. 예. 네. 다목적 카드를 선언을 하고 음. 그리고 이거를 올해 1월에 네. 올해 1월에 대량 생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생산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네. 전 세계 신용카드 숫자를 혹시 아세요? 신용카드 숫자요? 예. 외국 워킹 전 예. 세계에 있는 신용카드 배포가 실제 쓰이는 게 예. 한 3억 장에서 5억 장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요? 예. 근데 그 시장을 플러스 전 세계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기업체가 그 정보를 어디 거기다 들어갈 다 때 넣네요. 예. 지문인증 카드. 왜냐하면 제가 이 연합뉴스 들어올 때도 우리 출입증이 있지만 남이 주면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네. 2부에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올 때 지문 USB나 지문 신용카드로 들어와라라고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 이걸 역시 로봇에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그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그 발표하는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매체일 수도 있죠. 잠깐 한 학지 할게요. 네. 그 일단 첫 번째 제가 자세히 궁금해서 그 일단 제가 쓰는 카드가 아니라 지문인증 카드로 제가 받았다고 가설하고 거기에 제 정보가 다 들어갔어요. 지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내가 택시를 탈 때 택시에서 결제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 아, 기존 카드는 남이 주어서도 안 교수님 대신에 쓸 수 있죠. 주소서 신고되기 전까지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 지문 카드는 역시 스마트폰하고 똑같이 그럼 카드 리더기가 똑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 카드 리더기가 네. 없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대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다 택시 어디다 대야 택시의 돼요? 팀원이 아, 팀은 거기다 대면 네. 결제는 내 지문으로 인식하면 결제로 된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근데 삼성페이를 대듯이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내 거죠. 지문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사람 주어도 네. 못 쓴다라는 거고. 오케이. 두 번째는 그게 꼭 카드 형태여야만 하나요? 아, 네. USB도 있고 여러 가지도 그러니까요. 있지만 기존의 신용카드 기능을 하려면 네. USB는 은행에 안 들어갔죠. ATM에. 아, ATM은 저는 사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없어질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근데 기존의 포인트 오브 예. 세일이나 예. 포스나 네. 기존의 그 은행의 ATM은 네. 카드 사이즈여야지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로 쓰려면 기존의 비자 카드 마스터 규격을 다 지켜야 되고 그래서 신용카드로도 쓰이면서 출입증 아바타 결제하는데 굳이 그게 그렇게 필요해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예. 설명을 드리려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네. 기존의 신용 네. 이게 그 네. 삼성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를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햅틱 글러브를 새로 만들거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스마트 안경은 그렇죠.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니라 네. 중소기업이 못하고 구글이나 애플 정도나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냥 그 안에 수많은 압축 기술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그 쥐띠가 왜 소띠보다 앞에 있을까요? 그 소 등에 올라앉아 있다가 쥐가 펄쩍 뛰어내려서 쥐가 먼저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네. 구글, 애플, 오케이. 아마존의 아이디어를 네. 잘 네. 활용해서 그 위에 하나가 더 간다면 좋다는 거죠. 아,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한 2년 정도는 더 갈 거고 네, 네. 스마트 안경이 이제 네. 나타나면 그때 스마트 그렇죠. 안경 사이인데 그 전까지 우리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여기에 지문 카드를 미리 집어넣고 지문을 누른 다음에 그러면 지문 카드는 그 점진 과정의 하나의 그렇죠. 융합하는 그 그렇죠. 수단으로. 그렇죠. 네. 삼성이 전 세계에 500억 장인지 800억 장인가 뿌리면 그 일반인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삼성이 이거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PKI 인증이나 이런 게 다 돼야 그렇죠.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되는 이 삼성이 왜 IoT 그 디바이스에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선언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선언만 하고 대량 네.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예. 인프라라는 거는 예. 그 쉽게 구축이 안 되는데 네. 그거를 그 어떤 중소기업이 조그맣게 몇만 장 생산하면 이게 전 세계 안 퍼지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미 네. 전 세계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파는 그 스마트폰 5대 되니까 예. 거기다 해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네. 스마트폰을 고급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을 생각하면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때 지문인증 카드가 유효하다. 그렇죠. 삼성페이의 또 하나의 종류인 그게 거죠. 뭐 그렇네요. 보안 역할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지문 카드를 꼽고 지문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 메타버스에 안전하게 시큐어 로그인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얘기하는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지만 네. 장갑에 네. 장갑에다가 여기다 그 지문 센서를 몇 개를 설치해 놓고 하나 누르면 결제, 두 번째 누르면 접속.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여러 개를 하는 이유가 네. 아바타가 손에 네. 뭔가 기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기 두 개를 잡으면 우리가 네. 컨트롤 C, 컨트롤 F 아, 뭐 이런 기능성을 주려면 줄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문 센서를 여러 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이 장갑에다가 테니스 예. 장갑이나 골프 장갑에다 꽂아서 이렇게 누르고 할 수도 있죠. 저는 손가락별로 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링. 예. 손가락별로 요새 지문 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링을 예. 그 요링 했을 그러니까 때는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네. 아이디어의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바로 안 교수님이 지문 링을 해도 좋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일 우측에 보시면 네. 네. 우리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여기 그 팔찌를 주죠. 네. 밴드를 맞아요. 주죠. 밴드 주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메타버스 에버랜드, 네. 메타버스 롯데월드, 메타버스 디즈니월드가 앞으로 다 유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롯데월드도 가고 싶고 에버랜드도 가고 싶고 네. 메타버스 디즈니랜드로 가면 그걸 매번마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근데 시즌권을 사면 어떨까? 연간 이용권. 싸죠. 네. 그래서 내가 A를 누르고 지문을 누르면 음. 메타버스 디즈니랜드로 가고 아. 하나를 누르고 지문 누르고 딴 데를 가면 아. 그죠? 네. 왜냐하면 네. A 메타버스에서 전시회를 하고 유료 뭐 그 콘서트를 하고 뭐 할 때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다 유료가 되지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럼 네. 내가 지불 결제 수단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 조그만 밴드가 이게 NFC 밴드일 수도 있고 RFID 밴드도 그렇죠. 있지만 그냥 얘만 누르면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르고 지문으로 키값을 같이 보내면 아, 상대방과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문제군요. 그렇죠. 그 이번에 동계올림픽 북경에서 열렸잖아요, 2월에. 그때 그 해외 기자들한테 중국에서 CBDC를 제일 먼저 디지털 했잖아요. 위안을 예, 줬죠. 제일 먼저 주는 게 소모밴드를 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디바이스로 당시에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사실 CBDC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지문인증 카드라든가 이런 데서 다 구현이 될 수가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예. 오자마자 또 네. 깜짝 놀랐어요. 예, 한국은 왜 좋은 걸 만나놓고 안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메타버스 기본법이 지금 한 7개 버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했어요. 메타버스 내에 추모공원을 만들자. 아, 더 이상 화장장이나 묘지나 뭐 이런 네. 거 만들지 말고 메타버스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맞습니다. 만들어 놓고 메모리 공원. 예. 네.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놓으면 예. 좋지 않느냐? 네,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자주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정 소송의 50%가 네. 유산 상속 소송이에요. 네, 네. 은행에서 제일 큰 부서가 유산 신탁 부서라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모 예. 은행에. 예. 모 은행에. 네. 자 보세요. 한 네. 번만 네, 더 할까요? 네. 찍 했는데 네. 왜냐하면 네. 부모님 아바타하고 네. 후손 아바타가 딱 만난 거예요. 아. 근데 그 부모님이 잘 계산해 보니까 네가 추석에 10번 왔으니까 이렇게 좀 전에 세서 내가 모 은행 금고에 유산 5억 원과 유언장 공증서류를 해놨으니 가져가라.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예. 세상에. 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은행이 네. 메타버스 유산 신탁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메타버스 유산 신탁 사업. 예. 네. 왜냐하면 아. 유산 신탁이라는 문제가 은행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죠. 100조, 200조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도 사후 신탁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법적인 행위가 되려면 매번 변호사 들어가고 재판하고 골치 아픈데 맞아요. 사후 후손들이 예. 공원묘지 가듯이 메타버스 추모공원을 와서 예. 자주 오면 이제 AI가 계산을 해요. 추석에 예. 한 번 몇 번 왔구나, 두 번 왔는지. 왔구나. 네. 그럼 요즘 서양 부모나 한국 부모나 뭐라면 하는 거 봐서 준다. 그렇죠. 네가 자주 공원묘지 안 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아니면 국가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설정해 놓네요. 그렇죠. 사전에 부모가 부모 인증서도 있고 그렇죠. 후손으로 등록된 인증서도 그렇죠. 있고 유산 신탁한 공공은행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도 있어야. 그렇죠. 근데 이미 제가 이 얘기를 하고 한국 왔더니 모 은행 부행장이 저한테 이렇게 교수님 얘기 듣고 우리는
메타버스 은행팀, 은행의 메타버스 팀, 블록체인 팀, 그리고 유산 상속팀이 지금 TF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맨 처음에 때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A 은행이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제 뜻은 다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많은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뭐 인증서를 통해서 설정을 해놨을 텐데 결국은 그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시면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개인 인증서를 이렇게 딱 해야 최종으로 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게 작동이 되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다 돼요. 뭐냐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영정사진 찍으러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어떤 3D 스튜디오에 이제 모시고 가서 부모님 아바타를 만들어주고 그 미리 유언장을 공증해서 맡기거든요. 금고에 맡기든 변호사한테 맡기든.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그 후손이라는 아바타 인증서랑 서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미 유언장은 변호사한테 맡겨 있거나 이미 그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맡겨놓은 유언장이 대부분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럼 그쪽에서 이분의 유언장이라는 인증서를 만들고 그 대행하는 은행의 변호사, 변호사가 후손하고 인증서를 연결해서 진짜 후손 맞네. 근데 전제 조건이 이렇게 있었어를 하나씩 이행하면 돼요. 이미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내가 대학생이 되니까 갑자기 니네 삼촌이 너 대학 들어가면 하라고 사후 유산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메타버스로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수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거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인증서 구조를 잘 알고 있고 메타버스도 잘 알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소송인지 이미 알고 있어서 이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하면 메타버스 추모공원을 유태인 버전으로 미국 버전으로 뭐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한국만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 은행은 인증서를 몰라요. 왜요? 인증서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우리는 모든 금융 시스템이 공인인증서라든가 인증서 쓰잖아요. 그렇죠. 사설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쓰고 그 위에 이제 메타버스 인증서도 알고 있고 아바타 인증서도 알고 있고. 다른 나라 은행은 그럼 주로 뭘로 인증하나요? 주로 비밀번호. 아니면 이제 지문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초기 수준이죠. 전 세계에서 전 국민이 인터넷 뱅킹을 쓰고 전 국민이 인증서를 몇 개씩 쓴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좀 우선 위치에 있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지문 카드를 만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문이 5개가 쓸 수 있어요. 등록할 수 있고 목적별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쓰고 있을 뿐인데 지문 카드도 역시 지문을 5개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넣어요? 하나는 정상. 그게 이렇게 집는 곳이 5개가 있나요? 아니에요. 센서는 하나인데 스마트폰도 우리가 검지 이렇게 끊었듯이 등록을 하면 되네요. 근데 여기서 5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5개 할 수 있고 지문 카드도 5개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하는 글러브 위에도 5개. 왜냐하면 목적별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 하나는 그 통신이 장애가 있거나 지진이 났거나 태풍이 있을 때 오프라인으로도 돈을 쓸 수 있어요. 그게 NFC 기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손가락별로 목적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맞으면 세 번째 지문은 누가 칼로 총으로 날 위협해서 빨리 스캔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 용도로 할 수 있죠. 뭐 네 번째 거는 차키로도 할 수 있고 5번째 거는 뭐 용도를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미 지문이 5개가 된다는 거는 지문 카드도 5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메타버스 내 결제술로 여기 지문 센서를 5개 놓고 아까 얘기한 하나는 결제, 하나는 이체, 하나는 신고 뭐 여러 가지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CBDC라고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정부가 줘요. 그래서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강도가 손대고 야, 너 CBDC 내놔. 디지털 화폐 내놔. 비트코인 내놔 하면 신고할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에 한 80개국의 CBDC 보고서를 봤는데 되게 중요하네요. 거기에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CBDC에도 전부 다 인증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가 만든 거에도 있고 네. 국제결제은행이 만든 거에도 전부 다 개인키 공개키에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인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남이 쓴 거를 못하게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네.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 야 그러면 선진국의 10%는 아직도 은행 계좌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투지폰을 써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고급 스마트폰이 아닌데 디지털 화폐 어디다 보관하느냐 할 때 그러니까요. 그 대안으로 제가 이 지문카드를 제안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토론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내가 투지폰이 있는데 음. 투지폰을 지문카드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투지폰하고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네. 카드를 대고 쓰면 아, 그렇죠. 인식이 되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폰이 단말기가 되는 거죠. 네, 통신 네, 단말기가. 네, 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들어오는 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투지폰 쓰고 그 지문카드로 이걸 하면 나는 계속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이런 거를 따로따로 다 학생증, 출입증을 따로 들고 다녀야 되냐 네. 할 때 역시 이것도 여간에 한꺼번에 합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었을 때는 일단은 스마트 핸드폰이 보급화된 선진국이라든지 뭐 개발도상국의 50%.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어쨌든 있으면 뭐 큰 문제 없는데 문제는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다 스마트폰 쓰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단계적 대안으로서 지문인증카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는 그리고 거기에서 접근성에 있어서 네. 그럼 부자만 스마트폰만 메타버스 이용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지문카드로 뭐 그렇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붙이든지 예, 예. 아니면 글러브에서 붙이든지 그렇죠. 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단계적으로 지금 예, 그래서 제가 해야 왜 되네요. 희망적으로 네. 얘기하냐면 예. 한국이 소액 결제 여러 가지 결제 수준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음.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하면 메타버스의 결제, 아바타 결제로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혹은 기업 차원에서 해야 될 게 어떤 게 가장 급하게 현 단계에서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현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 플랫폼의 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네, 네.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TF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걸 바로잡는데 제 생각에는 한 5천억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나 건설사, 네. 그 조그만 뭐 삼성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 인증서를 통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자, 메타버스에서 제가 뭐 한참 하다가 예. 재난안전 문자를 오면 제가 네. 갑자기 이거 복구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누가 예. 택배가 오면 나가서 열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네. 메타버스에서 뭔가 하다가 뭘 시켰어. 네. 근데 문을 자동으로 알고 들어와서 로봇이 예. 세계에 없는 네. 최고의 서비스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음. 우리 그 트랜스포머 영화를 보면 뭔가를 딱 누르면 포장재가 틱틱틱틱 네. 해서 수거할 수 있게 변하고, 네. 지금처럼 집에 배달된 제품을 볼트, 너트, 사용 설명서를 집에 조립안하게 뭔가를 딱 누르면 착착 조립을 해주고, 사용법을 기존엔 매뉴얼을 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스마트 환경이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네. 홀로그램으로 쫙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뭔가 고장이 있으면 AI 스피커가 이거를 신고를 해드릴까요? 어디가 고장난지 그렇죠. 알려줄까요? 해서 네. TV 화면에 뿌려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우리가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야 그 우리가 쥐띠가 소띠에 먼저 이렇게 네. 됐듯이 구글, 아마존, 애플이 위에서, 만든 플랫폼에서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기 올라가서 거기에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있다. 예를 들면 거기서 교수님 아까 그 예를 이어서 한다면 스타벅스에는 뭐 라떼를 교수님이 딱 이렇게 짚으면 거기에 딱 짚었던 그 신호가 현실에 스타벅스에 있는 로봇한테 그렇죠? 거기에 바로 센서로 연결이 예, 돼서 정확합니다. 현실에 있는 로봇이 제가 지금 저한테 사준 그 라떼가 거기에 딱 배달 로봇에 딱 예. 탑재가 돼서 쫄랑쫄랑 저한테 거기 배달이 전제 되는. 조건이 하나가 네. 더 있죠. 예. 교수님은 오달했는데 스타벅스 매장에 정당한 종업원이 넣고 닫아야겠죠.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상하나요? 그래서 그거를 예.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지문카드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가격대에 따라 언제 출시되느냐에 따라 천차일변도가 만별이잖아요. 있어서 예, 예. 그걸 앱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네. 또 소상공인이 모두 다 뭐 고급 스마트폰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한 500억 장 배포하는 지문카드로 예. 로봇 관리자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로봇 관리사. 산업에 예. 지문카드로 관리하는 개념은 또 이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신사업자랑 이게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미래를 잃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인데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뭐 어떻게 놀아야 될지만 강조가 됐다면 사실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내가 함으로써 기회를 선도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안녕하쇼는 이런 미래 이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쉽게 가장 재밌게 들려주는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응원 중요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